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명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선수가 줄 치면서 읽은 책이다 라는 소개에 이 책을 집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이번에 롤드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측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뷰에서도 설사 우승에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 내면 소통이고 또 이제 명상을 잘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막연하게 명상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책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의 감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많이 배웠다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 진심으로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판에 박힌 명상이 아니다. 저자의 해안이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 정말 오랜만에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게 만든 책이다. 여러 번에 걸쳐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전반부에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뇌과학, 물리학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가 책의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이 좀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뇌과학, 물리학, 기호학, 커뮤니케이션학 등등 여러 학문을 종횡무진하면서 하나의 결과물로 재단하는 이 교수님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서 명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하나는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능동적 추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이비드 봄의 유기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칼 프리스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살펴봤던 이 감정은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리사 펠드만 베럿이나 사고는 유추이다 라고 주장한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이 데이비드 봄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롭기는 한데 반신반의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부터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 해석이 확고부동한 정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개되는 주장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듯한 설명 중에 하나, one of them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읽으니까 100% 확신을 갖고 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능동적인 추론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나가 있죠. 나가 있고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가 그것을 감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뇌로 이 감각 정보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적으로 이 내적인 어떤 모델을 통해서 정보에 투사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석된 내부의 모델을, 내부의 어떤 컨셉 같은 것들을 적용시킨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적인 모델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외적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뭐 예측 오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닐세스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간이 어떤 베이즈 추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로서 저 멀리에 침팬지인지 고릴라인지 이게 이제 밤에 길을 가는데 멀리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면서 눈을 찌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찌푸린다는 것은 행위죠. 행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수정하거나 혹은 좀 다양한 측면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선명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원숭이 탈을 쓴 알바생이구나.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구나. 라고 내적 모델, 이 컨셉을 수정을 하면서 이 컨셉을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모델과 외적 정보의 이 차이, 예측 오류가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이 예측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능동적 추론의 목표이고 이것이 능동적 추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예측 오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각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과인가라고 했을 때 사과를 계속 보는 거죠.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는 눈으로만 봤었는데 이번에는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인가?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여기서 이 네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측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항상 경험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의 다른 이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경험이 구성된다. 이게 이 책의 제목인 내면 소통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 등을 통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능동적 추론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나 통증이 생성되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 추론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이 능동적 추론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능동적 추론 과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와 신경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자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9월에 네덜란드에 겨울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을 식량이 부족했었던 것이고 뱃속에 있던 태아들이 영양분이 부족하자 열량과 염분을 축적하는 식으로 신진대사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었지만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당뇨와 비만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인간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 혹은 위아래가 바뀐 고글을 쓰고 며칠, 한 달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곧 오토바이도 타고 스키도 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은 신경세포들의 연결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8주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기억이나 습관, 반응, 행위 같은 것들이 신경세포의 재연결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실 명상을 통해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라면 그 자아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잖아요. 그러나 이 자아가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아를 세 개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아는 알고 보면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이를 조용히 배후에서 지켜보는 배경자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아가 여러 개 있고 이로써 자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의 사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명상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 그것이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인간 뇌의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는 안정화시킨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시소 같아서 하나가 활성화되면 하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예컨대 편도체가 너무 과활성화되면은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상의 일부분 원리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 1인칭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내 머리, 나의 뇌, 이 1인칭 시점에 이 주체가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우연히 제가 이 밖에서 뭔가 약간은 불쾌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기 전이라면은 그냥 불쾌하다. 그냥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 감정을 느끼고 넘어갔을 것인데 이날은 특이하게 내가 불쾌해하고 있구나. 이 3자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불쾌해하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쾌함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 불쾌함의 원인에 대한 나의 반응에 정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마음가짐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자아는 나의 뒤에서 혹은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린다. 이러한 알아차림 자체가 나의 본질이고 진짜 나다. 나는 항상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다. 인식 주체인 나는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인식될 수 없기에 텅 비어 있으며 형용할 수 없는 존재다. 내면 소통은 내재적 질서로서의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바라봄으로써 시작된다. 그러한 바라봄이 곧 셀프토크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떨어져서 보는 것, 이게 명상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건 자체와 사건을 경험하는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경험을 관조하는 것이, 즉 격관하는 것이 배경자아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경험에 대한 경험학이다. 매 순간 실시간으로 나의 경험을 성찰해보고 돌이켜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띠 수행의 핵심이며 또한 자기 참조 과정이기도 하다. 사실 이 명상은 좀 저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앉아서 버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자신과 떨어져서 자신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도 잠시지만 느껴봤고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내면 소통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나를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책하는 것이 계속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자책의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가 보다가 이것을 긍정적인 어떤 것들로 전환시켜 보고자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명상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능동적 추론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더딥히는 습관을 들이면 편도체를 덜 활성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뇌과학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힘들어하고 있어, 그녀는 화가 났어 등등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 편도체도 가라앉히고 전전두 피질 신경망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후반부를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를 제3자적 관점에서 좀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여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활동이 끝나면은 다시 과거,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같은 것이 싹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이 책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멀티태스킹은 금지입니다. 이 멀티태스킹 하면은 이 정신병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원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어디 쉬러 갔을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되죠. 계속 이제 뭐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외부의 사건이나 사물에 집중하는 대신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긴장을 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움직임 명상이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레저 활동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활동을 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손쉽게 명상을 통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 그 훈련은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움직임 명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없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 이어서 아예 대상이 없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늘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기에 대상 없는 인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우선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해
사띠 상태를 유지한 다음 그 대상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개의 사물이나 사건에 집중한 다음에 그 둘 사이의 틈이나 텅 빈 자리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 호흡에서 들숨과 날숨 그 사이 그 자리에 집중해 보는 것,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앞서 말한 2단계 현재에 집중하기에서 내 감각에 집중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의 3단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훈련들이 내면 소통 훈련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명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 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얻은 것은 이 책 전반부의 능동적 추론이나 가추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요즘에 보고 있는 책들에 대한 이해, 어떤 우리의 컨셉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외에 하향적으로 투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식의 설명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이해에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명상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한두 번 읽어서는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일단 적용해 보기로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